아유, 멋진. 아니, 아이돌 아빠가 온 줄 알았어요. 아이돌. 패션은. 요즘에 좀 비과시려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더 신경 쓰시고. 그건 아니고. 근데 정말 패션은. 그냥 전 추워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근데 따뜻한 걸 입고 진짜 색깔 맞추시려고. 선생님 품에 있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좋아했던 많은 또 독자들이나 또 국민TV를 아끼시는 뜻있는 국민들께서 홍 기사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 시대의 그 기사분과 함께 손님을 잘 모시고 택시를 한번 떠나본다고 응원의 말씀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고맙죠. 고맙죠. 우리 데모당의 당순. 지난번에 저 노동당의 국유위원 당수에 이어서 그렇죠. 우리 택시에 타려면 그래도 당수 정도 돼야 혁혁한 분들이 많이 우리 손님으로 등장하시죠. 자, 저분이셨군요.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은탁 대무당 당수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수라 여기가 딱 당수를 치는 족발당수. 족발당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데모당이라는 이름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요새 당들이 하도 많습니다. 네. 당명도 정체성이 모호한 당들도 참 많고 그래서 그 당명만 보고 무슨 당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데모당이라고 하면은 뭐 하는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맨날 데모만 합니까? 뭐 하는 당이냐? 네. 데모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데모인 줄 알겠는데 뭘 위해서 데모를 합니까, 그럼?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겠죠. 예. 밥, 자유, 평등, 평화. 야. 우리가 성취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 그걸 위해서 데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학에서 배웠던 자유, 평등 이런 이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부를 따져보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저희 당의 강령이 안전하서나 데모, 잔학기나 데모이기 때문에 허구한 고민하고 허구한 날 실행하는 게 데모입니다. 와, 확실하시네. 오늘 홍 기사님 기사로 보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요.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헤어스타일 보면 두 분이 친구 같으신데 확실히 한번 보여준다는 데모당 뭘 데몬스트레이션 했을지 오늘 이은탁 당대표와 함께 우리 홍세화 베스트 드라이버를 모시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타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읽히는데 당명에서도 그렇고 활동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근데 실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쯤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썼어요. 정당이 아닌 당이 길거리에서 정당 흉내를 내며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선관위는 뭐 하고 있냐? 선관위 그래서 의뢰를 했어요. 데모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흉내내면서 돌아다닌다.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 발표를 했죠. 뭐라고 할 수 없다. 뭐라 할 수 없다. 등록 정당이 아닌데. 그렇지. 페이스북상에 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세금혁명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당자를 바꿔버릴 생각이었어요. 설탕당자로 그래서. 데모당. 아니 뭐 우리 개그계에도 예전부터 숭구리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숭구리당당, 숭당당. 예, 그러니까 거의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데모당은 활동을 위주로. 그렇죠. 페이스북 정당입니다. 페이스북 정당. 네. 그렇군요. 근데 자료 화면으로 보면은 외신에도 많이 등장하는 외국에서 보면 진짜 있는 당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BBC에도 나오고 북한 중앙TV에도 나오고. BBC에 등장했어요? 예, 저기 박근혜 퇴진 피켓 그걸 BBC에서 촬영해서. 그러니까 저 활동이 나온 거지 데모당이라고 데몬스트레이션 파티라고 혹시 멘션이 나왔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데모당을 당으로 소개한 건 한겨레 20일 2014년 신년호가 표지가 데모당이었으니까 데모당을 해부한다 해서 한겨레 20일에 한번 기사. 그 나머지들은 뭐 활동으로 많이 기사가 됐죠. 저희가 그간 활동하는 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으로. 야, 역시 당대표라 아주 뭐 연도 월까지 정확하게 꿰차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재 데모당에 속해 있다고
자임하는 당원들이 몇 명입니까? 오늘까지 820명입니다. 그것도 뭐 늘 체크하시는 거 말이야. 아, 매일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당이네 여기. 당수가 승인을 해줘야 당원이 되는군요. 예. 입당 신청을 하면 일단 승인 절차를 밟아서 당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SNS 정당이니까. 네. 야, 원래 처음 아이디어도 이 대표님이 생각해 내셨습니까? 예. 데모하고 와서 그때는 나홀로 데모족이었거든요. 예. 가보면 데모 끝나고 나서 삼삼오오 사람들은 뒤풀이를 하러 가는데 저는 혼자 집에 와야 되는 그 속상함. 집에서 혼자 뒤풀이하는 그 안타까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서글프거든요. 갑자기 막 가슴이 저며오네. 그래서 같이 데모하고 뒤풀이하는 사람이 절실했고, 그래서 그날 밤 새벽에 네. 술 먹다가 그래 내가 직접 당을 만들어서 우리도 뒤풀이 같이 하면 되지. 데모 뒤풀이하는 목적으로. 그게 몇 년도 몇 월이었어요? 제가 만든 게 2003년도 7월 26일. 3년도요? 2013년. 13년도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유직업인도 있고 뭐. 대부분은 뭐 직장인들이 많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활동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직장 다니는 분들, 그리고 뭐 학생 신분 있는 경우들도 있고, 당연히 뭐 자영업자도 있고, 예. 뭐 노조 조합원들도 있고, 예. 그 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 당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노동당원이면서 데모당원이 될 수 있고, 정의당, 녹색당이면서 데모당원이 될 수 있고, 뭐 여기가 당비를 걷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건 아주 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뭐 국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당도, 박노자 교수도 당원이고. 아, 박노자 교수. 최근 한 석 달 전에 입당한 신입 당원이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평화 활동가들, 그다음에 뭐 저기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미국 등의 당원들이 있고, 국제적 연대를. 저희의 꿈이 있다면 이제 그 북한에서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한국 최초로 당원이 남북 구성원을 당원으로 거느린 당이 될 수 있겠죠. 주도 원드 현장에 데모 사진들이 올라와요? 많이 있죠. 뭐 많은 게 주로 요즘 싸우고 있는 것들은 노동자 투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노동자 투쟁들,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 환경, 뭐 여성, 우리 사회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가능한 저희가 결합할 수 있는 곳은 다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하늘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굶고 40일 넘게 굶고, 특히 최근에는 뭐 헌법재판소도 물론이거니와 대법원 판결이 워낙 보수화 돼가지고 투쟁의 타협의 산물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투쟁의 산물들이 지금은 그 기준선들이 한참 뒤로 다시 밀려버린 상태라.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하여 법이 돈맛을 봤어요. 돈맛을?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 보수화에.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때도 법이 그 정치에 의하여 많이 이제 좌우되고 그랬지만 돈맛을 덜 봤을 때였어요, 그때는. 근데 근래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더 돈맛에 길들여지면서, 그리고 이 편안함, 이러한 그런 것에 이제 정의라는 그런 가치가 왜곡되고 훼손되고 하는 그런 변화가 최근 들어와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권력은 자본에 넘어갔다. 시장에 이미 넘어간 지 오래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그냥 독재 권력이라고 안 하고 자본 권력 혹은 자본 독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데모하기가 전보다 더 답답해져가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데모하는데도 이전보다 규제들이 상당히 많아진 게 대표적인 게 그 소음 규제거든요. 뭐 65dB, 75dB. 요즘 집회 현장에 다 가보면 그 소음 측정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초과하면은 장비를 빼앗으러 들어오고 방송 장비를 실제로 뺏어 가고 그리고 벌금을 물리죠. 근데 소음 측정기에 대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차 소리라든지 주변 소음들이 그 경찰이 제시한 기준치를 이미 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시위하는 사람들을 테러로 규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니까요. 공면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들도 벌어지는 거 아니 데모 체증 사진들을 CCTV까지 조회를 합니다. 당신 집에서 나갈 때 이 옷 입고 나갔다. 경찰 체증 카메라에 잡힌 이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은 옷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맞다. 인정해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국과수에 넘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국과수에 넘겨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개인의 페이스북까지 다 뒤집니다. 경찰이. 그런 정도로. 그리고 하물며 국정원에서는 저기 도감청 장치, 그래서 불법 사찰이라고 문제가 되자 직원의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얼버무리고 많은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의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시위 자체, 참가 자체를 무죄 삼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집회 시위가 법적인 자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우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법들로 하위 기구들이 그걸 계속해서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 사례가 저기 삼척에 가보면 동양시멘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표로 기업이 넘어간 상태인데,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노동청에서, 진호위에서, 지방노동위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 거 아니, 비정규직이고 하청 노동자였는데 진호위에서는 당신들 다 정규직이다.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고 업무 통제를 받고 있고 당신들 전부 다 정규직이라고. 보통 노동청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있는. 근데 저는 당신들 얼마나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정규직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자마자 그 다음 날 문자로 101명을 저는 해고를 해버립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그 노동자들이 광화문의 3표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그런 싸움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미 국가가 판결을 내리면 자본이 지키지 않으면 그걸 압박을 해서 법대로 해라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그렇죠. 책무죠. 지금 노동의 문제는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노동교육도 거의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언론도 거의 다 자본 편에 서 있고, 90% 이상이 그런 형편이고 엄청난 물량 공세고, 그 다음에 법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본 편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노동은 정말 고립무원에 처지에 있는 거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동은 그야말로 굴종만 강요당하는, 굴종과 차별과 억울함과 이것을 강요당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데 맞서 싸우면 우린 정말 인간이다 라고 하면 싸우면 그 순간 너무 힘든, 지금 지금 인권이 거의 가서 6개월 이상 벌써 200일 넘었습니다. 200일 넘게 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기서 농성을 해야 하고 하는데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언론에서 안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같은 동시대인들은
별 관심도 없고 예.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노동이 그 배제되는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아까 제가 이게 정말 19세기적 상황이다. 유럽 같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른바 민주개혁적이라는 분들조차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상식적인 면에서도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어떻게 노동을 분리시키거나 노동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어떤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보다 공농사하는 분들 중에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잊혀지는 게 두렵다고.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아직도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 중에서 안 된다. 우리는 여기 모셔야 된다. 진짜 오랫동안 여기서 싸우는 과정에서 열몇 명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미역들이 조성되게 됐던 계기가 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 정권 말기쯤에 분신하셔서 싸운 이게 전두환 정권 때죠. 그러니까. 네, 박영진 열사라고 지금 저도 이름이 여기 이제 86년 3월 17일 날 분신투쟁하시다 가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유, 26세면 참 진짜 우리 딸내미 나이 때 좀 여기 위에 계시네요. 숫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130여기가 훨씬 넘는 것 같아. 요즘에 다른 분들이 있죠. 예, 그 어떤 노동운동이나 뭐 장애운동 분들이 그렇고 민주운동 했었던 분 외에도 그냥 일반인들도 묻혀있는 묘역이거든요.
소강대에서 숭실대. 숭실대인데. 예. 이때도 25세밖에 안 되셨을 때니까 참. 이문대 학생회장 하던 당시. 그 박내군 씨의 동생이. 예, 동생이요. 맞아, 동생. 그래서 이 동생분 옛날에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에서 나온 보상금의 일부가 전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내군 인권운동가 사람. 거기 사람 공간 만드는데 기금으로 전액 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격자를 붙이고 장례를 치렀어요. 격이 이제 격군이라고 고려 때 아마 부대 이름이었나 봐요. 백관 선생님 아이디어였었는데 그 격군 그리고 전부 다 시커먼 강목을 하나씩 전부 들고 장례를 따라갔는데 저희는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권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결국은 우리는 투쟁으로 애들이 행진도 막을 거 뻔한 거고 돌파하겠다 해서 서울 시내에서 강목과 한병 들고 장례 행렬을 돌파하기 위해서 싸워가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전태일사는 어머님 바로 근처에 있어서 외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전태일 열사 돌아가실 때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노동자의 삶은 그때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고 근로기준법을 주는 그때는 이제 노동자들의 처지가 거의 다 이른바 공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배제의 대상이었다고 할까? 착취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노동이 위계화되면서 더 노회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간혹은 요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이제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져 버린 느낌이 드는 게 노동자 하나가 아니에요. 처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 버리니까요. 노동자 하나가 아니죠. 어머님도 좀 그래. 얼마 전에 여기 이소선합창단 와서 신년 공연하고 간 것 같은데 어머님들한테 노래 바치고 오늘이 1월 8일이잖아요. 네. 87년 1월 14일 그러니까 딱 29년 전 올해 1월 달 여기가 보면 박종철 열사 묘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요새처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죄스러워요. 선배 동지를 지키겠다고 그 물고문에 그랬죠. (87년도) 때 저는 이제 고2 학생이라 대학생 선배들 형님 누나들이 대웅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들도 막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고 최루탄을 막 뒤덮였던 그것만 기억나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고등학생으로서는. 그때 그렇게 넥타이 부대나 많은 시민들이 이뤄낸 87년 시민혁명이라고도 하고 민주화라고도 하는데 맨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그때 87년 12월 대선에 조금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나은 정부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악한 사회까지는
조금은 덜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너무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 부분은 진짜로. 임진강에 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주사. 작년에 처음 가봤네요. 저도 저기 용산에 저기 대공분실. 박충철 그 고문 하던 그 대공분실. 남영동. 네, 남영동.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층계를 올라가면 바로 이제 취조실이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때부터 이제 이미 완전히 이제 기를 죽이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런 건물도 또 그 지시에 따라서 짓는 건축가는 뭐 박수근. 맞아요. 그런 친구야.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공포스러울 수 있는 분위기로 건물을 지으라고 했고 그렇게 설계를 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랑을 배우고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뭐 스님 파리 택시운전사에서 쓰셨듯이 자유나 평등 박애 등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배워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증오를 먼저 배웠잖아요. 네.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던 사람이 먼저 증오를 배우고 사회에 나오게 되니까 뭐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아예 공공연하게 다 통하는 게 그건 사실은 혐오잖아요. 사람에 대한 혐오를 빨갱이라고 불러도 죄가 되지 않는. 아무리 그게 그 분단 상황이라는 게 질곡이 그 참 극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슬프고. 근데 끊임없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삼국 여당 연합 연대 이게 적대적 공정 관계잖아요. 네. 이 적대적 공정 관계가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거는 그래도 이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데모당 당원들이 800명에 8,000명, 8만 명 이렇게 이제 막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실제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느냐, 침묵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는 거, 그야말로 몸빵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돈빵이라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사실 그만큼 그 힘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성숙의 토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민주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또 민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민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겠느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영웅은 없다. 영웅을 우리는 기다릴 영웅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하나하나가 시민 하나하나가 움직일 것이냐 그 인식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너냥 우리는 개탄을 해요. 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개탄스럽고 불만스러운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과연 우리는 뭘 했나?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도 난 데모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지난번 11월 민중 총궐기 때 총궐기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고향에 갔어요. 고향이 농촌인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절박하고 아름다운 구호를 최근에 보기 드문 구호를 하나 발견했어요. 농민회에서 붙인 건데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서울로 가자. 민중 총궐기 때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가자. 어쩌다 이렇게 절박하게 되는 건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을 안 하고 각계격파되고 심지어 노동당 지지도나 노동에 대한 각성이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다시 또 한번 욕하는 건 아니고
조금 각성을 하라고 떠들고 싶은 거는 뭐 소위 귀족 노동자라고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분들 빼놓고라도 그게 오래전부터 한국에서의 이른바 나서면 다쳐 이게 있잖아요. 딱지는 제대로 붙었죠. 나서면 다쳐.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 데모당이 훌륭하다는 그럼요. 거예요. 여러 명이서 같이 움직이고. 나서면 다쳐 이게 특히 이제 분단된 이후에 상황이 그야말로 계속 맞아 떨어진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의 변화를 이제 그 변곡점 이런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홍 선생님 말씀 딱 하기 전에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분노 억제 이데올로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나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라,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갑자기 끝에 가서 전국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르게 된 거야. 전국에 가장 많은 비석이 바르게 바르게 살자. 그 비석이 전국적으로 몇몇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뭐 동마다 다 있는 거고. 그럼 바르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조용히 시키는 것만 따르는 대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참사에도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근데 자꾸 나대야 됩니다. 까불어야. 아니,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고, 불온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순종적이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냥 침묵하고, 민주주의가 이미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얼마 전에 선거 있었는데 그 포데모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한 2년여밖에 안 됐는데 3당이 됐다고, 제3당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당수는 지금 32살이에요. 제4당이 됐는데, 신승인데, 그건 또 당수가 37살이고, 30대가 지금 주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스페인의 민도가 우리보다 굉장히 그 사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프랑코가 40년, 그 독재를 했잖아요. 그런 뒤에, 그 이후에도 지금 40년이나 지났는데, 얼마 전 제가 그 르몽드 신문 보니까, 이제서야 40년이 지난, 프랑코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서야 마드리드에 있는 그 프랑코나 쿠데타 세력들, 장군, 뭐 이런 애들의 이름을 다른 도로명, 우리처럼 뭐 율곡로,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기리는 도로명을 없애기 시작. 이제 없애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뒤에. 프랑코 40년은 뭐 당연하고 그게 있을 거고, 프랑코가 죽은 지 40년이 됐는데. 근데 지금도 우파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냐.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똑같아. 그런 거는 국민 단합을 해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80년 6월 항쟁으로 지금 우리 박종철 열사 이 앞에 있습니다만은 6월 항쟁을 통하여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을 동력을 받지 않는 한 항상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인데, 뭐 스페인이야 어떤 점에서 분단도 아니고 하지만 그 프랑코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포데모스라든지 이런 신생 정당이 젊은 그 활력이 있으면서 바로 이제 그 민주화가 이제 또 하나의 단계 나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에 지금 이렇게 겪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 곧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곧 이 터널 끝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 슬픔, 그 불편함 이런 걸 정말 감수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코 얘기하셔서 그런데 아시죠? 거기는 죽은 지 40년 만에 도래명을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죽은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는 동상을 세우고 있어요. 완전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올림 삼성전자 반도체
사실은 지금 산업재, 백혈병 산업재 인정 입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직업병과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그리고 그 싸움이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은 저기 15살 노동자 문성면 아, 맞아. 중중독으로. 그렇지. 그게 그 녹색병원 예, 저희가 맞습니다. 출발이 됐던 예. 그분이죠. 그게 한겨레 신문 상간하고 나서 첫 번째 그 터치? 중요한 적이었어. 예. 그게 88년이었으니까요. 여기네. 15살. 도롱동이라고 거기에 16년도에 박흥식이 그러니까 화신백화점 알아. 박흥식 씨가 한일 그 한번 끝나고 나서 국가 간 협약 맺고 나서 그 대가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중고 기계들을 들여오죠. 원진 네온이라고. 도롱동에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근데 말 그대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이황화탄소에 그대로 그냥 중독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고. 결국 이 문성면 이 노동자 삶을,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뭐 산재 추방운동, 그게 대표적인 게 원진 네온 싸움.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의 구리에 있는 녹색병원이나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의 태생이 된 거죠. 그 싸움의 결과물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삼성 반도체 싸움도 산업재 이 싸움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그래서 결코 저희는 지른 싸움만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원진 네온 투쟁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이 산업재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독특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세상에 밝혀지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결과물들도 나오고. 근데 원진 네온 그 기계가 93년에 철거가 돼가지고요. 중국으로 팔려갔어요. 결국 또 중국. 네. 그러니까 산재가 계속 옆에 타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 바로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고 나서 삼성년도 최성범. 최초로 삼성에서 그래도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싸움으로 죽음으로 두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때. 최성범 열사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이렇게 가족까지 있는 분들이 자결을 할 정도의 마음이면 모든 것을 던져서 한번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가족을 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별이가 돌도 안 일었을 때였을 거예요. 별이 돌잔치는 걸 같이 했으니까.